인문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연희는 프랑스 작가 마그리트 듀라스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듀라스는 매일을 술과 함께 보내다 결국 글을 쓰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녀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떠오른 50여 년 전 가장 그리웠던 순간을 이른의 나이에 쓰기 시작했고, 베트남에서의 가난했던 생활과 중국인 남자와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소설 연인으로 탄생시켰습니다. 듀라스에게는 무엇보다 그리운 기억이었고 아름답기에 더욱 슬펐던 이 사랑 이야기는 가족과 함께 방학을 보낸 후 다시 기숙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탔던 메콩강을 가로지르는 배 안에서 시작됩니다. 나이, 국적, 신분을 떠나 맹목적으로 육체를 탐하던 15살 프랑스인 소녀와 32살 중국인 남자 사이의 사랑은 그저 욕망뿐일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주인공은 마지막으로 떠나는 배 안에서야 비로소 그녀의 사랑이 욕정이 아닌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중국인 남자도 헤어지기로 결심하는 날, 너를 알기 전엔 고통을 몰랐어라며 사랑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듀라스가 그랬던 것처럼 늙은 소설가가 된 소녀는 창밖에 눈이 내리는 파리의 다락방에서 그의 어릴 적 사랑에 대한 소설을 쓰는 것으로 글은 끝이 납니다. 이 아름답고도 슬픈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화하고 이 연인은 영화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특히 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연인이란 이름인가 그다음에 뭐죠? 그 영화가 이 책을 텍스트로 이해하는데 좀 혼란을 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랑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하기 힘든데 사랑에 관한 책이긴 한데 조금 다른 사랑에 관한 책이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일단 나중에 이제 뭐 아까 나는 사랑을 사랑했고 사랑하기를 사랑한다는 뭐 그거 말의 의미나 한계 같은 것도 결국 드러나는데, 근데 여기에 뭐 역자가 뒤에 뭐 정신분석학적인 뭐 시각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전형적으로 들어가고 있긴 하죠.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하고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섞여 있는 그런 구조인데, 무슨 말이냐,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가 없잖아요. 자기 남자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가 되게 되면은 대개의 경우 아들이 가부장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 간에는 어떤 긴밀한 사랑에서 전통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어떤 금기된 느낌 같은 게 문학에서는 이제 추구가 되는데, 보면은 이 제인 마치라고 합시다. 이름이 없으니까 제인 마치가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큰오빠하고의 성적인 긴장이 계속 노출이 돼요. 성적인 긴장이 계속 노출이 되고, 싫어하지만 성적인 긴장이 노출되면서 어떤 그 아버지와 딸 사이에 어떤 근친상간적인 느낌, 그게 단순하게 오빠와 동생 간의 느낌을 넘어서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한 오빠와 동생 간의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이 자리를,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게 어떤 엘렉트라 콤플렉스 같은 그런 구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버지의 부재라는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보면은 딸과 아버지의 구조도 되지만, 어머니를 두고 딸이, 어머니가 누가 아니라 오빠를 두고 딸이 엄마와 경쟁하는 형태, 뭐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금지된 성의 구조가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좀 복잡하게 이제 섞여 들어가 있어서 신화에서 말하는 신화소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설명하자고 든다면. 그래서 여기선 사실은 모성이라는 게
있는 듯 없는 듯 모호하잖아요. 그 모성이 신화적인 성적 욕망으로 대체되는 형태가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화자, 제인마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각각에 대해서 이 상충하는 욕망들을 끊임없이 분출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는 애증의 관계고,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뭐 딸과 엄마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고, 근데 그 아까 말했던 큰오빠 가부장 자리를 차지한 큰오빠를 두고 엄마와 경쟁하는 뭐 이런 것도 있다면은, 또는 작은 오빠에 대해서는 자기가 엄마 같은 느낌? 아까 얘기했던 중국인 토니듐이라고 합시다. 토니듐에 대해서는 자기가 아가가 되는 느낌. 또 마지막에 이 자전적 소설, 자기 소설에서는 그 아들 같은 남자를 또 연인으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근친상간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구조와 삶이 계속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말했던 뭐 물의 이미지라든지 뭐 또는 아까 그 영화에서만 나온 거니까 나무 얘기는 빼고요. 그래서 그 가족을 둘러싼 복잡한 정신분석학적인 구조 속에서 이 제인 마치가, 워낙 영화가 확고하니까 제인 마치가 어떤 자아를 실현하든 잃어버리든 또는 뭐 무엇인가를 향해서 가는 과정을 그랬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토니듐과의 얘기는 좀 부분적인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이 소설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엇으로 가는가가 아니라 무엇에서 벗어나는가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다. 이 뭐 무라한 돌이 된 가족 같은 집단 내에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자유로부터의 도피하겠죠. 프람도 얘기하지만 투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긴 투가 없는 프람만 있는, 프리덤 프람만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는 모색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아까 이제 되게 불편해 하셨는데, 사랑과 욕망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좀 진부한 얘기고, 특히 뭐 최근에 제가 매혹당한 사람들에 나타나는 여자의 성형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쓸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뭐 얘기했던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는 매혹당한 사람들에서 그 71년작 그 시겔 감독의 그 작품에서는 여자들의 성욕을 다 설명을 해줘요. 얘는 왜 이렇게 됐는지, 얘는 왜 이렇게 발정난 여자가 됐는지, 뭐 등등 다 설명해 주는데, 남자의 성욕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성욕은 주어진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성욕과 사랑은 우리는 본의적인 거라고 보고, 가장,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데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이유거든요. 왜 사랑하는지는 사실은 뭐 따질 수는 있지만 제1 원인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자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 뭐 이런 것처럼 어린 여자의 사랑의 원인은 뭘까? 이게 뭐 도피냐, 뭐 얘가 또 미리 좀 성적으로 성숙한 애라서 뭐 이런 거냐 이러는데, 원래 사랑이라는 게 뭐 갑자기 우리가 준비가 돼 있으면 갑자기 시작하잖아요. 특히 이 제인 마치처럼 이 몸에, 표현은 까먹었는데 몸에 뭐 불 같은 걸 하나 갖고 있는 여자일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적당한 그 건조한 환경과 뭐 나무라든지 이나물질만 만나면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사랑은 사랑인데 이게 대상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요하게는. 이게 아까 나는 사랑을 사랑했고 사랑하기를 사랑했다라는 표현 자체에서 보면은, 사랑과 사랑하기를 사랑한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는 상호 대상화의 과정이거든요. 상호 대상화에 따르는 그 불편함과 그 다음에 구차함 이런 것들을 무릅쓰면서 어쨌든 뭔가 다른 프람이 아니라 투를 모색하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인데, 얘는 사랑은 사랑이지만은 그냥 어디로부터 나온 사랑만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랑을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사랑해요.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고 자기의 불꽃만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인 남자가. 그렇지만 그게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매혹적인 표현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문학이나 역사에서 인류학에서 가장 매혹적인 표현 중에는 이제 어린 창녀라는 표현인데, 어린 창녀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는 이제 가부장제 사회니까 가능한 구조인데, 가부장제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유일하게 자유로운 여인이 기생이었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박되지 않는, 그리고 성적으로 미숙하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자기 안에 불꽃을 갖고 있는 소녀가 스스로를 창녀화하면서 어떤, 여기 이제 중국인 토니룡하고의 맺어가는 관계, 이런 것들은 구조상으로 끊임없는 갈증의 구조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도 상대를 호명하지 않고 홀로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 태울 뿐이고, 상대방도 계속 그 갈증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불러내는 구조죠. 그래서 이 듀라스를 이제 고통의 작가라고도 이제 평하더라고요. 자기 고통 얘기만 하고 있다고. 이게 이제 사랑과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드러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분석학적 구조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 사회적인 배경을 좀 따져보면은 이게 경계에 있는 인간들 간의 만남이거든요. 이 사람은 알다시피 작가는 베트남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본인과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식민지에 있는 백인 프랑스 소녀고, 상대방은 베트남에 있는 중국인 남자예요. 베트남 남자도 아니고. 둘 다 경계인으로 와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 자기의 본향을 떠나서 그 보더라인에서 만난 거죠. 보더라인에 만나서 그 이방인들끼리의 사랑을 추구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추가해야 될 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소위 그때 지난번에 식민지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식민지 시대는 당시는 이제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제국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식민지로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토에서 과잉된 인구고, 소위 이제 뭐 전체주의 기원 뭐 이런 데에서는 폭민이로 번역을 하는데, 그 본토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니네는 식민지가 생겼으니까 나갔으면 좋겠다. 니네는 인간으로 치면은 인간의 찌꺼기 같은 인간들이니까 식민지에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국주의 시대가 생기면서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가능성이 새로 생겨요. 거기 가면은 쓰레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피부 색깔 때문에. 단지 자기의 피 때문에 자기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거기서 프랑스 여자로서 갖고 있는 우월감인데, 또 하나 그 우월감이 우월감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구조는, 제국주의 시대를 설명하는 또 다른 용어는 자본의 과잉으로 보거든요. 자본의 과잉이 국경을 넘어가게 됐을 때, 그 제국주의 시대에서도 하얀 색깔의 인간이 하얀 색깔의 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본에 편입된 인간이어야 되는데, 이 인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집단은 알다시피 같은 동족에게, 백인에게 사기당해서 가장 곤궁한 지경으로 몰린, 그래서 경계의 끝에 몰린 프랑스 백인 소녀가 중국에서 떠나와서 베트남에 자리 잡은 또 다른 이방인 그 중국인 남자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얘기,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보더라인에서 만난, 뭐 일본어는 이런 걸 경계례라고 하는데, 보더라인에서 만난 그 사람들의 사랑이 굳이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보더라인을 설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중요하게 그리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보더라인에 있는 사람들이고, 항상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절박함과 위기,
그 다음에 주변화에 대한 공포, 이런 것 속에서 서로의 사랑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서로를 끌어당기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인간다움 또는 인간임 또는 존엄함, 뭐 이런 것들의 일말이라도 확인하려고 하는 형태, 이런 게 소설에 드러나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는 사랑이 본질적인 구현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이게 이 자서전적 소설이냐, 뭐 아니면은 자서전과 소설의 차이 얘기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 책이 소위 누보로망 신소설 계열이라는 거를 이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알다시피 누보로망 신소설은 정의된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죠? 저도 찾아봤는데, 근데 누보로망, 뭐, 그 다음에 영화에서 누벨바그, 뭐, 해서, 신자, 뉴에이지, 음악에서는 각각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보로망에서는 어쨌든 특정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설명은 비선현적 서사라고 이렇게 써오셨는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소설을 서사적으로 파악한다면은 전통적인 소설 기법은 선형적, 영어로는 리니어라고 그러죠. 이렇게 쭉 이어지는 야구 칠 때 라이너라 그러는 그거 리니어 쭉 가는 건데, 비선형일 때는 이렇게 퉁퉁 튀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거는 가능한데, 여기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는 인칭이죠, 그죠? 인칭하고 시제를 막 섞어놔가지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물어보지는 않고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이 양반이 노력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 자체의 의식을 풀어내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소설을 보면 시점의 혼란은 다 얘기하나 마나고, 그죠? 다 드러나고, 처음에 시작하면은 둘째 줄에 나는 이미 노인이었다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다음에 한 중간쯤 가면은 갑자기 나가 그녀로 바뀌죠. 나가 그녀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나가 됐다가 그녀가 됐다가 나가 그녀가 됐다가 마지막에 그녀로 끝나요. 마지막에 그녀가 끝나는데, 우리 아름다운 얘기, 널 사랑해, 이 아름다운 얘기, 그 대목에 그녀로 끝나죠. 그녀로 끝나는데, 이제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혼란,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그거는 의도가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생각난 대로 썼지만 자기 몸속에 이 그녀로 지칭되는 가장 많이 지칭된 사람은 자기 엄마거든. 그러니까 엄마하고 자기하고 계속 혼란스럽게 들어가 있는 거죠. 많이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엄마와 자기를 혼란시키려고 이렇게 썼을 수도 있고, 자기 의식 자체가 이렇게 혼란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혼란, 자기가 엄마가 돼서 큰오빠와 어떤 근친상간적인 그런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부재라는 또 부친 살해, 이런 것도 일어나고 등등등 모든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죠. 근데 이러한 누보로망적인 기법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랑하기를 사랑했고 사랑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저 뒤에 보면은 이제 세제에도 나오는데, 줄리아 크리스토바라고 문학 평론도 좀 하고 한 이 양반이 보면은 카타르시스 없는 소설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카타르시스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카타르시스가 없다고 하는 거는 이제 시학에서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카타르시스의 요건으로는 플롯과 연민과 공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플롯이라는 거는 소설의 서사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민과 공포는 우리가 대상화를 전제해요. 몰입할 수 있어요. 호명을 해야 되는 거.
근데 연민과 공포는 뭐 대개의 경우 그 자기와 비슷한 사람 또는 자기와 우월한 사람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자아 밖에 있는 타자의 상황을 보고서 타자의 상황이 그 플로타해서 드러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얻는 뭐 기쁨이나 어떤 정화작용 같은 걸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이 디라스 소설에는 그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연민과 공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만 계속 타고 있는 구조고 그 다음에 타자 자체도 그녀라는 엄마 자체도 어느 순간은 그녀가 엄마가 됐다가 내가 엄마가 됐다가 막 혼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누보로망의 구조인데 통상적으로 자서전이라면은 그 픽션의 구조, 넌픽션이기 때문에 소설인 픽션이 갖고 있는 뭐 굳이 말하면은 뭐 일종의 뭐 연민과 공포든 카타르시스든 대상화든 뭐 동일시든 뭐 서사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있음직한 이야기가 더 진짜 있었던 얘기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소설의 힘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 소설 이게 두 번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자서전과 자전적 소설이 구별돼야 되는데 누보로망에서 그걸 뒤집어 봤기 때문에 이게 자전적 소설인지 자서전인지 분명히 소설은 소설인데 그 경계가 두 번 뒤집어지면서 원래처럼 와버려서 어떻게 보면 자서전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서전처럼 보이는 거지 자서전은 아닌 거죠. 이제 그게 누벨바그 형식의 글쓰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랑하기를 사랑했다라는 거는 대상화 없는 주체 내에 무한 뭐 침잠, 침몰 이런 구조고 거기서 주체가 참조할 수 있는 타자는 거울밖에 없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거울을 보는데 근데 거울 속의 자신이 이게 타자인지 자기인지 헷갈려질 수 있죠. 어쨌든 그 카타르시스 없는 자기 침잠 뭐 이런 속에서 거울을 보면서 학대 재생산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고통의 구조고 그래서 디라스를 고통의 작가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사람 이름이 없고 식민지 시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주요한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역사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역사주의의 소멸을 거론하는데 여기는 아까 뭐 여러분들이 얘기했다시피 초역사적이고 그 다음에 역사성이 부재해요. 이 상황에서는. 그 포스턴 구조 속에서 어떤 원자하고 부서지고 고통받고 그 다음에 도망쳐 나올 것만 있지 도망쳐 갈 곳이 없는 가련한 경계에 선 어떤 작은 소녀만 존재할 뿐이죠. 포스트 모던적 상황이죠. 근데 뭐 이거는 너무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포스트 모던적이라기보다 오히려 리얼리즘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구조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과 자서전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영화는 이 책은 영화와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화와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영화는 영화 자체로 매력이 있는데 영화는 감독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독이 제인 마치와 토니 류의 사랑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불가피하게 그 리무진에서 손가락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근데 소설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 제인 마치가 토니 류를 만나는 과정은 상대에 끌리는 과정이 아니라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고독과 뭐 그다음에 자기는 슬픔 자체라고 하잖아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뒤늦게 자기가 사랑인 걸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중간에도 사랑이긴 하지만 어떤 성적인 긴장에서 이렇게 끌려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설에 없는 이 손가락 장면이 이 소설을 사랑의 형식으로 해석하는 데 필요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소설이 갖고 있는 비사랑적인 어떤 소녀의 감수성을 표현하는 데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좀 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그 나무, 화초를 키우는 거는 물을 주는 거는 뭐 그 정도 메이크 센스 하겠다. 소설은 없지만.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은 영화에서는 그 결혼하는 장면도 지켜보죠. 소설에는 안 나오는데. 근데 맞아요. 결혼 장면 있죠. 결혼 장면 지켜보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 방에 혼자 앉아있는 장면 이런 거는 상당히 영화적인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혼자서 화초에다 물을 주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미래가 없지만 자기가 보지 못할 화초에다 물을 주는 어떤 그 심정 이런 게 이제 문학적인 형상하고 영화적인 형상한 거죠. 이게 차 안에 손가락 닿는 거는 이제 원래 연애에서 이제 그 아까 남과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스탕달의 연애론을 보면은 연애의 진수는 손을 잡는 거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 손을 잡는 게 모든 연애의 시작이기 때문에 연애의 진수는 손잡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 자체가 상투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투적일 수 있는데 그런 상투성 때문에 오히려 그 관객들은 좋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낯선 코드만 가져오면은 관객들이 싫어하는데 적당하게 익숙한 코드에다가 낯선 거를 적당히 버무려야지 관객들이 좋아하죠. 이게 이제 우리 그때 읽었던 마담 보바리 마차 장면 있잖아요. 마차 장면, 그러니까 마담 보바리의 마차 장면이 소송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별거 없어요. 마차 타고 돌았다거든. 근데 카섹스 장면이 지금으로 치면 지금으로는 카섹스 장면인데 아무것도 안 보여줘요. 마차가 도는 얘기만 해. 내부에서 무슨 일을 했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거는 마차가 돌지 손을 잡는 얘기는 없어요. 더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손은 중요한 모티브긴 한데 이것과 맞는지는 좀 잘 모르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저는 특히 재밌게 봤던 그 앵글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거는 여기 나오는 여성들이 난간에 다리 걸치기를 참 좋아해요. 아, 맞아요. 그리고 그게 항상 강을 건너거나 배를 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경우 여자들이 이렇게 난간에 다리를 걸치는 행동 도발적이고 좀 성적인 섹스 어필하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토니 링을 만날 때 앵글이 이 제인 마치가 다리를 올리고 발만. 네, 있는데 토니 링을 다리 사이로 잡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발하고 이렇게. 토니 링을 그 소녀의 하반신 사이로 토니 링을 잡아내요. 얼굴 안 나오고 다리만. 그 상당히 감각적이고 섹시한 어프로치죠.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끝날 때도 본 부분이다. 끝날 때도 난간에 다리 얹잖아요. 그 전에 그 미국인 관리의 부인 거기도 다리에 난간. 다리를 또 똑같은 포즈로 딱 이렇게. 다 올리죠. 네. 다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까지 다리에 난간 올리면서 그렇죠. 네. 자동차를 바라보죠. 멀리서. 이게 뭐 나름대로 이제 작가가 집어넣은 이제 뭐 코드 같은 거. 영화만 가능한 거죠. 소설에는 그 내용이 없죠. 글쎄요, 이 양반이 뭐 제 얘기가 아니니까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는 줄리아 크리스테반은 이런 얘기를 하죠. 영상의 과잉이 빠롤의 그 결핍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디라스 같은 글쓰기에서는 그 영상으로 구현됐을 때하고 텍스트 자체일 때는 효과가 현격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이 풍성하다면 텍스트는 어떤 척박해져서 세계로부터 결국은 물러나게 된대요. 물러나게 되고 뭐 이렇게까지는 동의할 수는 없는데 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뭐 전공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 책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너무 예민한 남녀에게는 듀라스 책을 읽히지 말라는. 왜냐하면 그 텍스트가 갖고 있는 광기를 따라가면 미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사람 자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책에는 도처에 광기가 막 있긴 있어요. 근데 정신분열적인 요소가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책이 아까 좀 말씀 도중에 좀 상이한 평이 나왔던 게 뭐 그러냐면 이 책이 갖고 있는 풍성한 결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되게 또 건조하고 뭔가
갇힌 느낌도 동시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랑하기를 사랑하고, 사랑 자체를 사랑하는 자아에 계속 갇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기의 고통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아의 고통의 구조를 통해서 언뜻 세계의 고통이 같이 드러나긴 하지만, 작가가 관심을 갖고 그리는 건 자기의 고통밖에 없는, 자기의 고통과 슬픔. 그러니까는 이게 풍성한 결인 듯 하면서 단조로운. 그래서 광인의 말처럼 잘못 끌려 들어가면은 이게 세계를 소외시키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